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는 김도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41살이고 양산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15년이 되었네요. 아내 이름은 윤미선이고 38살입니다. 미선이는 시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에서 점장을 하고 있어요. 아이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바빠서 미뤄뒀는데 어느덧 이 나이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부부 둘이서 나름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일이 있다 보니 평일에는 만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철물점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미선이는 카페 일로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나 제대로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누는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도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왔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갈등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거든요. 미선이는 성격이 원래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라 감정 표현을 크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조용한 성격이어서 둘 다 조용히 각자 할 일 하면서 사는 게 편했어요. 친구들 중에는 부부끼리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미선이 카페는 꽤 잘 되는 편이었어요.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놔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특히 여성 고객들이 많았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디저트들을 많이 팔거든요. 미선이도 그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고 매출도 나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지난 가을쯤이었어요.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동네 낚시 동호회 모임에 나가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밤 11시쯤 되었을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식탁 위에 뭔가 어수선하게 놓여 있더라고요. 치킨 뼈가 담긴 접시 2개, 맥주캔 2개, 젓가락도 2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선이가 저보다 먼저 정리를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양념치킨하고 후라이드 치킨을 섞어서 시켰나 보다 싶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았거든요. 미선이 혼자 먹기에는 치킨 1마리 반 정도 되는 양이었는데 미선이는 원래 많이 못 먹는 편이라서요.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길래 누가 왔었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선이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아니야, 혼자 먹었어. 접시는 그냥 2개 꺼낸 거야. 큰 접시 없어서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치킨 먹을 때 양념 묻은 것과 안 묻은 것 따로 놓고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맥주캔이 2개였는데 하나는 거의 다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반쯤 남아 있었어요. 미선이는 원래 맥주를 많이 못 마시거든요. 한 캔도 다 못 마실 때가 많은데 2캔이나 있었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젓가락도 2벌이나 쓸 이유가 있을까 싶었고요. 며칠이 지나고 또 낚시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족발을 시켜 먹었나 보더라고요. 족발 뼈가 담긴 접시 2개, 막걸리병 1개, 그리고 역시나 그릇과 젓가락이 2벌씩 놓여 있었습니다. 또 물어봤죠. 누가 왔었어? 미선이는 이번에도 혼자 먹었다고 하더군요. 족발은 양이 많아서 접시 2개에 나눠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도 계속 반복되는 게 우연일까 싶었거든요.
혼자 먹는다면서 왜 항상 그릇이 두 벌씩 나와 있을까요? 정말 혼자서 두 접시에 나눠 담아서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의심은 의심을 낳았고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외출할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 식탁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집에 있는 날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선이 혼자 뭔가 시켜 먹을 때는 항상 한 그릇, 한 젓가락만 사용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습관적으로 두 벌씩 꺼내서 쓴다면 제가 있을 때도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아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이의 평소 패턴을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낚시 모임 날짜를 미리 알려주면 미선이가 꼭 그래, 알았어. 나도 그날 늦게 들어올 것 같아라고 말하더군요. 보통은 제가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조심히 다녀와라고 하는데 요즘엔 자기도 늦을 거라고 미리 말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건 미선이가 요즘 들어 핸드폰을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꼭 가져가고 잠들기 전에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요.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놓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카톡 알림음이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조용히 확인하는 모습도 자주 봤습니다. 전화가 올 때도 벨소리를 항상 무음으로 해놓더라고요. 미선이의 옷차림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요즘은 집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 써서 입더라고요. 화장도 예전보다 더 진하게 하고 새로운 화장품들도 자주 사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향수를 새로 바꿨는데 예전 것보다 향이 훨씬 진했어요. 카페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진한 향수를 뿌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물론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뒤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배달앱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저희 집 공용 계정으로 주로 시켜 먹으니까 거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내역도 살펴봤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지출이 있나 해서요. 어느 날 밤 미선이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핸드폰으로 배달앱을 켰어요. 최근 주문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치킨이나 족발 같은 메뉴들이 주문되어 있긴 했지만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혼자 먹기에 적당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싶기도 했어요. 신용카드 내역도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다른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주문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배달앱 계정 만들기도 쉽고 결제도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주문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배달앱만으로는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선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자주 바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주로 올렸는데 요즘은 혼자 찍은 셀카를 자주 올리더라고요. 그것도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상태 메시지도 자주 바뀌었는데 오늘도 화이팅, 새로운 시작 같은 메시지들이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마음먹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결혼 15년 된 아내를 이렇게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좀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심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의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럽게 보이거든요. 미선이가 평소보다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새 옷을 사입는 것도, 심지어 웃는 표정까지도 뭔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바뀐 건지, 제가 의심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고 또 제가 외출할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낚시가 아니라 철물점 동업자들과 회식이 있어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탁을 보니 역시나 또 그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집 음식을 시켜 먹었나 봐요. 짜장면 그릇 2개, 탕수육 접시, 젓가락 2벌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직접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미선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선이는 제가 들어와서 식탁을 보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아 깜빡했다 하면서 얼른 치우거나 설명을 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TV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정말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있구나 하고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남편이 들어와서 식탁에 이상한 흔적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할 텐데 미선이는 너무 태연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죄책감이나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말이에요. 마치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일인 것처럼 침착했거든요. 미선이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해봤는데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좀 더 밝아 보였고 입술 끝에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혹시 정말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정말 다른 사람이 집에 왔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 미선이와는 어떤 사이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까 머리가 아팠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모르는 사이였나 싶어서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선이가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 상대방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보다 젊고 잘생긴 남자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니까 더욱 기분이 나빴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추궁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보다는 평소와 다른 패턴이 있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죠. 미선이가 카페 일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늦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와요. 또 이상한 건 미선이가 집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샤워를 꼭 먼저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일단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는데 요즘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샤워실로 들어가요. 그것도 평소보다 오래 샤워를 하더라고요. 1시간 가까이 샤워실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요즘 카페 일이 많이 바쁜가 봐? 하고 물어보니까 신메뉴 출시 준비 때문에 본사에서 교육도 받아야 하고 직원 교육도 시켜야 해서 바빠라고 답하더군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준비된 답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웠거든요. 평소 미선이는 질문을 받으면 잠깐 생각하고 대답하는 편인데 이번엔 즉답이었어요. 미선이 카페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너무 노골적일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대신에 미선이 동료들한테 간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요즘 미선이가 많이 바쁘다고 하던데 정말 일이 많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직원들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바쁘긴 한데 점장님이 말씀하신 것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대답이 돌아왔거든요. 신메뉴 교육도 1달 전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미선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카페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일부러 일찍 철물점 문을 닫고 미선이 카페 근처로 가봤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카페가 있는 상가 건물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죠.
시간은 저녁 9시쯤이었는데 카페 안에 불은 켜져 있었고 미선이가 안에서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카페 안 불이 꺼지고 미선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미선이가 차 있는 곳으로 오지 않고 근처 골목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저희 차는 카페 바로 앞 주차장에 세워놓았는데 말이에요. 미선이는 다른 방향으로 가서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조금 더 기다리니까 반대편 골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흰색 중형 세단이었는데 미선이는 차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차량 번호를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기가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적어뒀어요. 운전하는 남자의 모습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는데 저보다는 젊어 보였고 키도 저보다 큰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거리가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꽤 괜찮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출발해서 시내 방향으로 향했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까 그 차는 시내에 있는 모텔 앞에 멈춰 섰어요. 미선이와 운전하던 남자가 함께 내려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모텔 입구를 바라만 보고 있었죠.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던 일이 제 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었거든요. 물론 다른 집 이야기로는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니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둘까도 생각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시간과 장소, 차량 번호만 메모해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그들이 나왔어요. 미선이가 먼저 나오고 몇 분 후에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서로 헤어지면서 잠깐 포옹을 하는 것도 봤어요. 그때서야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낀 손으로 다른 남자를 안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15년 동안 그 반지를 끼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반지가 무색해 보였습니다. 미선이는 다시 그 남자 차를 타고 카페 근처로 돌아왔어요. 아마 자기 차를 가지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일단 미선이가 모르게 증거를 더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에 본 장면들로 가득했거든요. 1시간 후쯤 미선이가 들어왔어요. 오늘 일찍 들어왔네. 하고 말하더군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평소처럼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미선이는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본사 교육받고 나니까 완전 녹초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온 지 2시간도 안 되어서 남편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속여왔을까 싶었습니다.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나 싶었거든요.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고생 많았어라고 말해주고 카페 일이 힘들다고 하면 마사지도 해주고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약도 사다 주고 그런데 그 시간에 미선이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미선이가 잠든 후에 조용히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량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직접 조회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미선이 카페와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갑자기 그런 관계가 되기는 어려우니까요. 미선이 카페 관련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납품업체 목록, 거래처 명단, 직원 명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 납품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디저트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담당자 이름이 장민규더라고요.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연락처도 적혀 있었는데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차량 번호와 비슷했어요. 혹시 싶어서 그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직원 소개 페이지에 장민규라는 사람의 사진이 있었어요. 모텔에서 봤던 그 남자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상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했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35이면 저보다 6살 어리니까 미선이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더 확인해 보니까 장민규는 미선이 카페에 한 달에 2번 정도 납품을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납품 일정을 보니까 제가 외출했던 날들과 겹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2달 동안은 거의 모든 납품일이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과 일치했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미선이와 장민규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요. 증거는 충분했지만 어떻게 대처할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당장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미선이가 발뺌하거나 오히려 저를 의심 많은 남편으로 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보다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동안 더 관찰해봤습니다. 미선이의 패턴을 파악해보니까 장민규가 납품 오는 날에는 꼭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하고 나갔습니다. 반대로 장민규 납품이 없는 주에는 상대적으로 일찍 들어오고 표정도 시큰둥했어요. 너무나 뚜렷한 패턴이었습니다. 정말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니까 둘 사이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일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철물점 일하고 집에 와서는 착한 남편 노릇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미선이의 SNS도 확인해봤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니까 최근에 올린 사진들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셀카가 많아졌고 특히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 늘어났어요. 댓글도 예전보다 많이 달렸는데 그중에 민규라는 계정이 자주 보였습니다. 오늘도 예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댓글들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댓글보다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싶어서 그 계정을 클릭해봤더니 장민규의 계정이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확실했어요. 모텔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게시물들을 보니까 음식 사진이 많았는데 가끔 미선이 카페 메뉴와 똑같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마 납품 나왔을 때 같이 먹어본 모양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속고 살았다니 정말 바보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남편이 그것도 모르나 할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화내고 자책하는 것보다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제대로 처리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과 각종 정황 증거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판례들도 찾아봤는데 비슷한 케이스에서 위자료를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어요. 사무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증거가 꽤 확실한 편이네요. 소송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라고 하더군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오라고 해서 사진이나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납품 명세서, 모텔 영수증이건 나중에 조사를 통해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격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일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미선이 카페 매출이 최근에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장민규 업체와의 거래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료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장민규와 자주 만날 핑계를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을 재료들을 주문해서 돈만 낭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니까 정말 치밀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발적으로 만나서 생긴 일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관계를 지속해왔던 거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배신감이 더욱 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 뒤에서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카페 직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최근에 납품업체 직원이 자주 오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네, 장민규 씨요? 요즘 자주 오시더라고요. 점장님이랑 업무 얘기도 많이 하시고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이제 미선이와 직접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다짜고짜 추궁하는 건 아니고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15년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속으면서 살 수도 없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미선이와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는 조용히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 3장, 장민규 업체와의 납품 명세서 4본, 그리고 장민규 SNS에서 캡처한 화면들이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하고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이 순간 하얘지는 걸 봤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발 뺄 생각인지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이건 지난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시내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야. 내가 장민규라는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건 너희 카페 납품업체 담당자 명단이고, 이건 그 사람 SNS에서 너한테 댓글 단 것들이야. 각각의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미선이는 처음에는 계속 부정하려고 했어요. 이건 오해야. 그냥 업무 때문에 만난 거라고. 모텔은 근처에 식당이 없어서 잠깐 이야기할 곳을 찾다가 하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납품 일정과 미선이가 늦게 들어온 날짜를 대조해서 보여주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나 봐요. 결국 미선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잠깐 흔들렸을 뿐이야. 그냥 외로워서. 하지만 저는 그런 변명을 들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잠깐 흔들렸다고? 이게 잠깐이야? 몇 달 동안 계속 만났잖아. 그것도 계획적으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만날게. 용서해줘. 미선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속여온 일은 더더욱 용서하기 힘들었습니다. 외로웠다고? 그럼 나랑 대화를 하든지 상담을 받든지 했어야지. 왜 다른 남자를 만나? 미선이는 계속 울면서 변명을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너 진짜 나를 바보로 알았구나. 식탁에 그릇 2벌씩 놓고 거짓말로 둘러대면서도 들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사실 가장 화가 났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런 흔적들을 남겼다는 것, 그리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미선이가 정말 끝낼게. 다시는 안 만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늦었어. 나는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고 소송 준비도 끝났어. 너희 둘 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미선이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소송? 설마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15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데 어떻게 계속 같이 살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더욱 실망스러웠거든요. 미선이가 마지막으로 장민규는 그냥 나를 위로해 준 것뿐이야.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라고 말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위로. 모텔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리고 진짜 사랑이 아니면 괜찮다는 거야? 그때 미선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이는 친정에 가겠다고 하고 짐을 쌌어요. 떠나면서도 정말 미안하다. 다시 기회를 달라는 말을 계속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계속 속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선이가 집을 나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준비했어요. 다행히 증거들이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모텔 이용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증언까지 있으니까 장민규 쪽에서도 부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민규에게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일주일 후에 장민규 쪽 변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소송까지 가면 자기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들이 공개될 테니까 장민규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들도 있었어요. 장민규가 미선이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 여성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업무를 핑계로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게 장민규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미선이가 더욱 한심해 보였습니다. 미선이한테는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불륜이 명확한 이혼 사유이니까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거라고 변호사가 말해줬거든요. 미선이는 끝까지 합의 이혼을 원했지만 저는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서 정식으로 처리하고 싶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실히 매듭 짓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미선이와 장민규의 만남이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둘이 처음 만난 건 작년 여름이었고 처음에는 정말 업무 관계였대요.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고 가을쯤부터 본격적인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년 가까이 저를 속여온 거였어요. 장민규 회사에서도 이 일이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 결과 장민규가 여러 거래처에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밝혀졌어요. 결국 장민규는 회사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제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어요. 미선이 카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 일을 알게 되면서 가맹점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카페 운영에 개인적인 문제를 끌어들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선이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법원에서는 결국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민규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미선이와의 이혼도 인정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은 제가 가져가게 되었고 미선이는 카페 폐업으로 인한 손실까지 떠안게 되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미선이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 미안했다. 너무 큰 실수였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적인 절차도 끝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15년 결혼 생활은 이렇게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게 처리한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신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서해주고 넘어갔다면 나중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혼자 살기로 했어요. 어차피 익숙한 동네이고 철물점과도 가까워서 편했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적적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철물점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을 서둘러 마무리했는데 이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고객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단골 고객들도 늘어나고 매출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혼자 살면서 생활비도 많이 줄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저녁 시간도 나름대로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선이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혼자 대충 때우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제때 먹을 수 있어요. 가끔은 철물점 옆 공터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혼자 맥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치킨이나 닭강정 같은 안주를 시켜서 TV 보면서 먹는 시간이 의외로 즐거워요. 혼자 먹는 밤. 전엔 쓸쓸했는데 이젠 참 담백하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으면 뭔가 외롭고 서글펐는데 이제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릇도 하나만 쓰면 되고 젓가락도 한 벌만 있으면 되고 무엇보다 의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음식 맛도 더 좋게 느껴집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새로 시작할 생각은 없나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한번 큰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믿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미선이나 장민규 같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혼자 사는 게 더 편안해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낚시 모임도 예전보다 자주 나가게 되었어요. 미선이 있을 때는 집에 혼자 두고 나가는 게 미안해서 자제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껏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동호회 사람들도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지금은 편하게 대해줍니다. 도진이 형,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낚시 동호회 후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한결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낚시할 때도 더 집중할 수 있고 물고기도 예전보다 더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철물점 손님들 중에는 제 사정을 아는 분들도 있어서 가끔 혼자 살기 어렵지 않냐고 걱정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규칙적으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 먹고 철물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운동하거나 책 읽거나 TV 보면서 시간을 보내죠. 집 정리도 예전보다 훨씬 간단해졌어요. 미선이 물건들이 없어지니까 공간도 넓어졌고 청소할 것도 적어졌습니다. 특히 화장대나 옷장 같은 곳이 텅 비어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깔끔해서 좋아요. 제가 필요한 것들만 있으니까 찾기도 쉽고 정리하기도 편합니다. 요리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미선이가 해주는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는 직접 해서 먹어야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시작했죠. 처음에는 라면이나 계란 후라이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간단한 볶음 요리나 찌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의외로 재미있더라고요. 장민규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가끔 궁금하기도 해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나서 아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미선이와는 당연히 연락을 끊었을 테고 새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불륜 때문에 해고된 이력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선이도 마찬가지예요. 카페 문 닫고 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 공통 지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의 결과니까요. 주변에서는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던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도 있었잖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용서해주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속인 일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보내자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오늘 미선이가 또 늦게 들어올까, 혹시 또 이상한 흔적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해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고 할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일단은 철물점 일에 충실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아직은 없고 그냥 지금처럼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언젠가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 생활이 만족스럽습니다. 이번 사연은 41살 철물점 사장 김도진의 이야기였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중 아내 윤미선의 불륜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식탁 위 이상한 흔적들로 시작된 의심이 결국 아내가 카페 납품업체 직원 장민규와 모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확신으로 바뀝니다. 도진 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철저히 증거를 수집한 후 차분하게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확실히 매듭지었죠. 장민규는 회사에서 해고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물게 되었고 미선 씨는 카페 계약 해지까지 당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진 씨는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의심과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번의 실수로 봐주고 용서하실 건가요? 아니면 도진 씨처럼 확실히 매듭 지으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